네,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대권 잠룡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이어진 오늘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어제에 이어서 야권 심장부인 광주 전남 지역에서 호남 민심 잡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인터뷰할 분을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번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일명 스카 요정 이렇게 불리면서 청문회 스타가 된 분이죠. 지금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신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호남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광주 다니면서 강철수와 국민 요정들 토크쇼 한창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어디 다니시면서 실제로 강한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좀 부활한 듯한 이런 면모를 좀 많이 느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안철수 의원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어제 이제 토크쇼도 결국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예. 근데 본인 이번에는 후보 양보하고 사퇴할 거냐? 절대 그런 일 없다. 완주할 거냐? 100% 완주하겠다. 그다음에 강철수라고 하는 별명, 광주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다. 네. 두번 다시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강하게 나아가라. 그런 어제 이제 얘기들이 오고 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선거는 결국은 이게 구도 싸움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다자 구도 속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1위를 달리는 것 같지만 어차피 각 당의 후보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네.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누구를 찍을 것인가가 국민들이 진짜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는 예. 그런 이제 선거의 이제 흐름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치 생활 한 7년 정도 하면서 명확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은 정말 해볼 만한 이 선거고 본인이 이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적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강한 메시지를 국민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한동안 조금 언론에도 뜸한가 싶더니 이번에 짠 나타난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인상적이긴 했는데요. 네. 그렇더라도 강한 메시지 중에 또 문재인 전 대표를 좀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일단 문 전 대표는 광주 호남 민심에 대해서 미워도 다시 한번 손을 잡아달라. 회초리 든 부모의 마음을 좀 달래보겠다라고 맞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얼굴이 안 서는 면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4.13 총선 때도 문재인 대표가 오셔가지고 실은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선거 정략적인 발언이었다라고 하지만 일부의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이 사실은 그런 지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선거 정략적인 발언을 함부로 할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마음이 상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호남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이제 국민의당을 호남의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내 주신 정치 구도인데, 네. 그게 뭐냐면 이 야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호남이 강하게 밀어주는데 야권 내부에서조차 호남 인재의 등용길이 막히고 어떻게 보면 인재들이 계속해서 끊겨져 나간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정동영도 이제 12년 2008년 대선 끝나고 나서 그냥 추락해버렸고 호남의 인재라고 했던 천정배 뭐 이런 사람들 전부 그냥 이렇게 배제당하는 이런 시스템들이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또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이제 화가 많이 나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호남민의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워도 다시 한번 손 한번 다시 잡아달라 아마 이런 얘기를 반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의 대선 주자들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다. 이제 완벽하게 두각을 드러내면 그때부터 대선 레이스는 시작이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긴 합니다만 네네. 어쨌건 지금 표면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 지지율을 보면 호남 민심조차도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벚꽃 대선 얘기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안 전 대표가 이 빠른 대선 스케줄에 따라가기에는 지지율이 조금 부진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네.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 지금 예비 후보들이 이제 각 당에서 정리가 되고 나면 예. 본 후보 한 서너 명 정도가 남는 이런 구도가 될 것이고요. 호남 입장에서는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이 정도가 지금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의 후보라든지 새누리당 후보는 호남 입장에서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후보들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 누가 더 될 만하고 누가 더 표의 확장성이 있느냐. 또 그다음에 최근에 한 이 6개월, 한 8개월 이 전국의 흐름 속에서 누가 이 탄핵 정국을 제대로 주도를 해왔느냐. 그런 점에서는 호남 민심이 안철수 쪽에 조금 더 후하게 이렇게 점수를 주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선거 구도가 제대로 정비가 되고 본 선거가 시작이 되면 안철수 쪽의 지지율 회복은 이렇게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좀 초반에 그러니까 촛불 전국 초반에 좀 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나서서 촛불 전국을 이렇게 이끈 게 국민의당인데 이후에 이렇게 묻혀버렸다. 네. 지금 다소 억울해하는 면도 없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사실 큰 틀에서 정권 교체 아닙니까? 촛불 민심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정권 교체를 많이 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들이 염원하는 혹은 지금 가 계신 호남 민심이 염원하는 바로 그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의 어떤 지지율의 크기로 보면 문재인 대표가 조금 더 우위인 듯 하지만 실제 본선거 과정에 들어가면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 5년 동안, 4년 동안 이제 이 잘못된 이 태압질로 인해서 누적된 적폐로 인해서 결국은 이번에는 진보 쪽 정당 후보가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고 이제 어쨌든 전국적인 큰 틀의 민심은 지금 진보 진영 쪽으로 지금 이렇게 크게 이동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중도나 보수에서 온 사람은 결국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결국 그 표의 확장성이 더 큰 것은 문재인보다는 안철수다.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안철수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번 선거에 이제 유의미하게 좀 보셔야 될 것이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내에서는 의석이 지금 120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은 물론 이제 38석에 불과하긴 하지만 새누리당도 지금 90석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모든 정당이 실질적으로 정권이 출범하는 그 순간이 되면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연정 자체가 대선 내내 자연스러운 화두가 될 것이고 그걸 당연히 전제로 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선거 구도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이렇게 그 점을 염두에 뒀을 때는 안철수에 대한 선택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읽힌 겁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조금 잘못 들으면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에 비해서 일단 확장성이 좀 크다라는 이야기 속에는 또 나중에 된 이후에 뭐 새누리당 그 의석수와 지금 민주당 의석수까지 언급하신 이 부분에서는 연정 이야기도 하셨고요. 문 전 대표에 비해서 조금 더 중도 쪽이다. 이렇게 간다면 또 호남 민심이 염원하는 정권 교체와는 조금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요? 중도 측까지 이렇게 가겠다? 근데 저희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나 뿌리의 틀이 분명히 이 진보 쪽, 또 민주 진영 쪽,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경제 민주화를 완성하고 국민에 대한 복지를 추구한다는데 분명한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런 기반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확고한 뿌리 위에서 확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저희들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쳐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게 가령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합 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150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 선진화법 구조에 따르면 가령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른정당까지 포괄을 해야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가능해지고 법안 통과도 가능해지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있어서는 민주당이나 저희 국민의당이 조건이 전적으로 똑같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로 흘러가고 그렇다고 친다면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색깔이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가 아니라 그 당선이 된 이후에까지 확장성까지 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안철수 전 대표는 최종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최종 결론이 그건가요? 아니면 최종 결론은 일단은 정권 교체다인 건가요? 아니면 정권 교체를 위해 안철수가 대표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만에 하나 맨 마지막 민심까지 봤더니 막판까지 봤는데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내가 물러서거나 내가 연정이나 연대로 좀 보조해주는 역할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면 정권 교체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처럼 중도 포기는 없습니다. 무조건 나가겠습니다인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순이라든지 그 부분과 관련된 복잡한 얘기를 없애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하고 있는 게 또 저희 국민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간단하고 깨끗하게 지금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1순위와 2순위를 두 명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50% 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보면 개혁과제를 지금 완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도 저희하고 같이 결선 투표제 법안을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특히 이제 아마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인들이 최고 우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어쨌든 선뜻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문 전 대표 측과 안 전 대표 측이 이렇게 맞선다면 야당 지지자들은 다시 또 과거의 이 두 사람과의 대결을 생각해 볼 수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심지어는 지난 대선에서도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또 함께 이렇게 한 팀을 이룬 그 결과가 결국 대선 패배 아니었었습니까? 만약에 지난 대선 때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이번에도 그게 이제 지난번 대선을 보지 마시고 이번 총선의 정당별 투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딱 진보표, 보수표가 정확히 갈려져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전제를 하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그런 고민이 국민들에게 주어지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보면 중간지대에 있는 제3의 정당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사실 진보 쪽 표도 이동을 하지만 보수 쪽 표도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이게 정확하게 유리하게 되고 불리하게 된다. 지금 이렇게 평가할 부분은 아니라는 게 하나의 논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흘러오면서 어떤 걸 했는가, 얼마만큼 국가 정치에 기여를 했는가, 얼마만큼 정책적으로 좋은 정책 대안을 내놓는 걸 쭉 다가 결국은 김경진 의원님과 지금 국민의당과 호남 민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요. 전화가 잠시 끊어졌습니다. 전화 연결을 이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제 국내 대선 후보 주자로 또 한 번 이제 거론이 되면서 과연 반 전 사무총장이 어느 당으로 갈 것이냐에 항상 국민의당이 또 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국민의당의 당의 성향은 과연 진보가 맞느냐 아니면 중도냐 보수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전화 연결 다시 되면 이번엔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연결돼 있나요? 네, 연결됐습니다. 중간에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마지막 표심은 선거 20일 전쯤에서 사람들의 이제 이렇게 집단지성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어느 세력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또 그때까지 그 20일 전까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누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비전을 보여줬고 제대로 헌신하며 노력을 해왔는가. 이걸 보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켜볼 시간이 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여줄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게 이제 어떻게 들릴까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한 영입 문제. 이거는 이제는 뭐 국민의당하고는 다른 남의 이야기인가요? 저희하고는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반기문 사무총장이 들어오면서 첫 일성이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 또 이런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강한 비판과 사과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첫 일성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잘 대처하시라고 하는 걸 보면 이분은 국민들의 민심과는 많이 먼 생각과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넓은 의미에서 여러 당과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다 이렇게 연대 연정의 표를 열어놨던 건 아닐까요? 글쎄 말입니다. 김경진 의원님. 지금 국민의당과 이제 안철수 대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 사실 김경진 의원님이 뉴스에서 엄청 시끄러웠어요. 아시죠? 알고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예쁜 여동생 발언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뭐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더 세게 사과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나이가 저도 이제 51살이다 보니까. 아, 그러세요? 이제, 예. 아유, 동안이신 것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네요. 네. 이게, 이 구시대 오빠 같은 생각들을 머릿속에 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실은 처음에 이제 기사가 올라왔을 때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이게 이제 그 잘못한 점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는 없었어요. 아, 그 발언이 뭐가 문제냐. 네. 예. 이제 기사가 올라와서 뭐 이런 것도 기사를 쓰는구나라고 봤는데 밑에 댓글이 쭉 이렇게 붙는 걸 보니까 예.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내용들이 일부 댓글에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상의 의식 변화에 대해서 발빠르게 따라가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오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맞아요. 이 사건 모르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아픈 얘기인데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호남에서 있었던 그 토크 콘서트, 안철수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 중에 이제 김경진 의원님이 청문회 과정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특위위원장과 조 장관 이야기를 하다가 조 전 장관에게 예쁜 여동생이 와서 울면서 이러니까 여동생 같은 의원님이 와서 이러니까라는 발언을 살짝 했다가 이제 세상에 문매를 물론 또 김경진 의원이 응원하는 댓글들도 많이는 있었습니다. 네. 바로 내가 좀 구시대적이다,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예 이참에 그냥 더 얘기 안 나오도록 더 세게 사과를 아예 하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얘기 듣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정식으로 사과 말씀드리고요. 네, 짧게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는 계실 텐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 수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했었는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또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면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예. 특검도 보면 검사 20명 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많은 영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기춘, 조윤선 이렇게 구속시킨 걸 보면 우병우 수석도 조만간 아마 사법 처리가 가시화될 걸로 보여지고요. 제 예상에는 한 보름 정도 후면 아마 어느 정도 우병우 수석 소환해서 조사 들어가고 아마 영장 청구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건강보험료 관련된 이야기 저희 뉴스정면 승부에서 말씀 나누겠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 방안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전화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28년 만에 오늘 정부가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는 서민 부담들을 좀 줄이고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됐던 형평성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먼저 좀 꼽아주시죠. 일단은 저소득층이 가장 문제가 됐던 평가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종합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그대로 인정치 않고 생활 수준을 간접적인 잣대인 성, 연령, 재산, 자동차로 평가해서 보험료를 매기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까지 보험료를 부담시키다 보니까 중상층까지도 생계 수단이나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또 전월세까지도 보험료가 매겨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있거나 아니면 직장 가입자 중에서도 월급 위에 다른 종합 소득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으로 그런 부분들이 보험료를 덜 내던 것을 부담 능력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더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개편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무임승차하던 부분들을 조금 더 줄여서 이제 걷는 방향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직장이 없는 지역 가입자들
뭐 소득이 없지만 뭐 재산이나 자동차 때문에 보험료를 내야 돼 부담이 됐던 그런 분들의 보험료는 조금 줄어든다. 이제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떠오르는 또 안타까운 사건이 송파 세무녀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었지만 건강보험료를 월 5만 원씩 뭐 내야 됐었고 당장 정말 먹을 것 사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런 그 직접 사례를 좀 들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실제로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체감적으로 어떻게 줄어드는 겁니까? 송파 세무녀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소득이 그 없는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부 거의 없었죠. 작은 소득이 있었는데 그 월세 50만 원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돼서 거기에 따른 보험료가 12,000원. 그다음에 네. 소득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소득이란 걸로 보험료가 매겨지는 게 한 36,000원. 그래서 예. 48,000원 정도 매달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정에서 보험료가 5만 원 가까이 내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되면 최저보험료 수준인 그 13,000원 정도. 뭐 마지막 그 3단계에 가면 직장보험료하고 그 같은 최저 수준인 17,000원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예. 최저보험료 수준으로 되고 다른 예를 들면 그 소득이 한 150만 원 정도 연소득이 아주 적건 분인데 4천만 원짜리 전세 살고 소형차 한 대 있으면 지금 한 7만 9천 원 정도 보험료 냅니다. 네. 그런데 요번에 개편 후 인하해서 보험료 수준이 한 월 18,000원 정도 그 4분의 1 정도로 떨어지는 그런 개편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150만 원으로 사시는 분들이 8만 원씩 내는 것이 부담일 수 있었는데 그게 18,000원까지 떨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발표된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차차 단계적으로 또 이제 개선 방향들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직장인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임승차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직장에서 퇴직을 하거나 실직했을 경우에는 소득은 확 줄었는데 그래서 보험료가 더 올라간다.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체계 형평성 문제에서 이제 나타났던 부작용인데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직장에서 퇴직을 하거나 실직을 했을 때 소득은 줄었지만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가던 이런 경우는 개편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직장이 통합이 돼서 하나의 건강보험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 거의 뭐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로 통합돼서 이렇게 대규모로 운영되는 사례가 우리나라 그다음에 작은 규모로는 대만 정도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하나로 통합되는데 보험료는 직장 지역 나눠서 부과하고 아직까지는 지역 가입자의 소득이 직장인들이 보수로 받는 소득에 비해서 그렇게 그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그렇죠. 측면이 그것도 문제 있어서 중에 하나였죠. 네.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어쩔 수 없이 재산이나 자동차를 소득을 부담 능력을 파악하는 보충적인 잣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네네. 보니까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는 본인이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주가 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내는 채권도 나는 절반만 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직장에서 퇴직해서 연금 소득이 생긴 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또 일을 하면서 그 자영업을 하면서 보험료를 내게 될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월급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까지 붙여지기 때문에 예. 직장에서 받는 것보다 직장에서 예를 들면 지금 평균적으로 한 97,000원 받는데 네. 지역으로 가서 어느 정도 자동차 있고 재산 아파트 하나 정도 있으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네. 보험료가 붙게 돼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 서민들의 재산 자동차에서는 보험료 부과하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줄여주자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재산 아까 계속 강조하신 재산과 자동차 기준을 이제 완전히 폐지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역 가입자의 소득이 그 100% 노출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 중에서 소득이 없는 건지 아니면 노출이 안 된 건지 그러니까 있는데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건지, 네네. 소득 자료 자체가 없는 분들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목표는 지역 가입자든 직장 가입자든 소득 하나로 보험료로 내는 방식이고 그거는 이제 야당에서 지금 발의한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네. 목표는 그렇게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파악과 같이 하면서 재산 자동차의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질문을 아예 지금 드려볼게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으로선 투명하게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근데 결국 소득에 따른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그 부분이 확실하게 파악이 돼야 될 텐데 그게 가능은 한가요? 일단은 그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아. 왜냐하면 신용카드 사용률이 지금 80%를 넘고 있고 많아지니까 현금 영수증도 발행을 의무화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서 많이 개선은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현금 거래나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이 노출 안 되는 경우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 내부에서도 노력을 통해서 개선을 하면서 그 목표로 근데 100%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정도 되면 직장이든 지역이든 하나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소득 하나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지역 가입자들이 듣기에는 다소 또 억울한 부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장 가입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반발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월급에서 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하는 거는 너무 부담되는 것 아니냐. 직장 보험료만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건강보험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직장이면 직장 따로 지역이면 지역 따로 있어서 직장인들끼리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에 대한 보험료로 내면 그만인데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근데 전체가 하나로 통합됐기 때문에 직장에서 받는 보수이든 직장 외에서 다른 임대나 그 금융소득도 다 같이 보험료를 매겨야 한다는 게 기본 이 통합된 원리이기 때문에 네. 직장 가입자 중에서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적정 수준의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부터 보험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개편안의 기본적인 취지고 그래서 중위소득 기준인 3,400만 원 정도를 그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한두 개 남아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예, 자세히 좀 들을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하는 중에 청취자분들의 문자 메시지가 와 있어서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3359님. 보수는 절대로 진보를 찍지 않는다. 보수는 지금 침묵만 지키고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셨고요. 7790님은 경선 레이스 끝나고 본격 대선이 시작되면 누가 더 잘났냐 이걸 떠나서 촛불로 보여준 정권 교체를 향한 민심과 대의를 위해서 야당도 좀 하나로 힘을 뭉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부 여기서 인사드리고 7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다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